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신동화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1강 우리 아이의 탤런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엄마들 코칭 진단지는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된 후에 1강부터 접해 주신다면 귀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코칭 진단지 작성법은 우리 총 46강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영상 강좌가 있죠. 첫 번째 강좌인 1강부터 접해주시면 코칭 진단지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렸으니까요. 꼭 작성 후에 그 작성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북 1강부터 시작해 주신다면 아주 효율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아이의 탤런트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탤런트를 구성하다 보면요. 무변형 아이가 있고요. 잡스형 아이가 있고 현대형 아이가 있고 그리고 유기형 아이 크게 4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이 4가지 유형은 총 44가지의 유형으로 또 분리가 된답니다. 이 44가지 유형을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유형의 탤런트를 갖고 있는지 이 부분부터 먼저 체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노벨형 아이라고 한다면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조금 꼼꼼하죠. 많이 계획적이죠. 이성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차가웠죠. 차갑지만 정확한 아이라고 하는 아이가 바로 노벨형 아이랍니다. 이 노벨형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동물로 따지자면 여우 같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치밀한 거예요. 우리 잡스형 아이들은요. 이성적이지만 자기중심적인 영역의 아이지만 리더십이 강한 아이지만 독단적이고 독설적인 아이이기도 해요. 하지만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들은요. 창의력이 좋다 보니까 전투력이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독수리 같은 아이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답니다. 현대형 아이들은요. 밝고 맑고 긍정적인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 둘도 없는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아이들이 있죠. 초긍정성을 갖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다 보니까 관계 지향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토끼 같은 아이들로 생각하시면 딱 맞는 아이들이에요. 우리 유기형 아이들은요. 감성적인 아이들이에요. 이성적인 아이들이지는 않아요. 감성적이다 보니까 착한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 영역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인성 영역은 크게 또 4가지로 또 나눠질 수가 있답니다. 인성 영역을 구분하고 있는 4가지 영역은 배려 영역, 희생 영역, 봉사 영역, 그리고 인내 영역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봉사, 희생, 배려, 인내 이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장점이 예술적 재능이 탁월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다소 느릴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우리는 거북이 같은 아이라고 우리는 규정을 한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진화되는 순서는 어떻게 될까? 이것이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우 같은 노벨형 아이가요. 독수리 같은 아이로 진화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여우 같은 아이가 거북이스러운 아이로 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칭 진단지를 그려서 확인해 보시면요. 부피 영역, 코칭 영역 그래프를 그려다보면 부피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아이들이 타고난 선천적 재능 영역 1번 영역이고요. 1번 영역이 지금 여우라는 아이, 즉 노벨형 아이가 2번 영역인 잡스형 영역, 즉 독수리화가 되어가는 아이들이 있는가 반면 또는 2번 영역이 유기형 영역으로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토끼라는 아이도 마찬가지겠네요. 현대형스러운 아이가 독수리스러운 아이로 진화가 되는 반면 또 어떤 아이들은 거북이스러운 아이로 진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이의 순서는 어떻게 활성화되느냐? 자, 다시 한번 노벨형스러운 아이를 한번 볼게요. 이 아이가 2번 영역인 독수리 영역으로 활성화가 되면 이 아이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꼼꼼하고 계획적인 아이가 속도감 있는 아이로 진화가 되는 겁니다. 속도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감이 붙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네요. 자신감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로와 직업이 확장됐다, 활성화됐다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부터 강한 자신감, 즉 속도감을 올린 후에 이 아이가 왼쪽 영역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아이가 조금씩
우측 영역으로 진화될 겁니다. 그렇다면 3번 영역은 무조건 거북이 영역으로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이지만 여우스러운 아이가 속도감을 올린다, 속도감이 올라가면서 성취감이 올라간다, 자신감이 올라간다. 그때서부터 무언가에 대한 배려, 희생, 봉사, 인내라고 하는 영역이 활성화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는 관계 영역을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은 여우스러운 아이가 2번 영역인 유비형 영역으로 활성화된다고 했을 때 아래쪽 밸런스로 잡혔네요. 그래프 자체가 이 아이의 아래쪽 밸런스를 있다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아이가 조금 더 감성적이고 착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네요. 이 상태에서 올라간다 진화되고 있는 모습들. 그렇다면 이 아이의 3번 영역은 독수리 영역으로 갈 겁니다. 독수리 영역으로 가서 강한 자신감을 불태운 후 이 아이는 현대형 영역인 토끼 영역으로 활성화될 겁니다. 즉, 이 아이의 사회성, 노벨형 아이는 어찌했든 위쪽으로 발달이 되든 아래쪽으로 발달이 되든 이 아이의 사회성 영역은 제일 마지막 현대형 영역인 사회성 영역으로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처음부터 현대형 영역의 사회성, 긍정성, 관계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자, 그렇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현대형 아이도 한번 해볼게요. 자, 현대형 아이가 1번 영역을 갖고 있는 아이가 2번 영역으로 잡수형으로 가든 아니면 유비형 영역으로 2번이 가든 두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아이는 예를 들어서 독수리 영역인 잡수형 영역으로 간다고 한다는 것은 밝고 맑고 긍정적인 아이가 전투력이 좋아진다, 속도감이 좋아진다, 결정장애가 사라지고 있다,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즉, 강한 자신감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한 자신감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의 진로와 직업의 확정, 목표가 뚜렷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겠네요. 강한 자신감이 발휘가 된 후 이 아이는 위쪽으로 밸런스가 잡혀져 있는 아이가 조금씩 아래로 내려와 볼까요? 내려다 보면 이 아이의 3번 영역은 유비형 영역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역인 이성 영역, 논리 영역, 정확 영역, 계획적인 영역, 이렇게 마지막 4번 영역으로 활성화되는 겁니다. 자, 거꾸로 현대형 아이가 2번 영역인 유비형 영역으로 안쪽으로 오른쪽 유형으로 발달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사회성, 관계성, 긍정성을 갖고 있는 스피킹 중심적인 아이가 유비형 영역인 인성 영역이라 그랬죠. 예술적 영역이라 그랬죠. 감성적 영역이라 그랬죠. 이 아이는 리슨 영역까지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즉, 관계 영역이 확장되어지고 활성화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는 사회성 영역, 관계성 영역에서 발달이 된 상태에서 강한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이때 이 아이의 3번 영역은 전투력이 좋아진다, 속도감이 좋아진다, 리더십을 발휘한다. 이 관계적인 아이가, 사회성이 좋은 아이가 드디어 자기 표현을 하기 시작한다. 이 또한 진로와 직업의 결정에 의한, 즉 목표가 뚜렷하고 선명해졌을 때 오는 강한 몸부림 같은 현상이 3번 영역으로 오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후에 이 아이는 디테일해질 겁니다. 정확해질 겁니다. 자, 어머님들, 현대형 아이한테 보여지는 이 순서가 조금은 신기하게도 노벨형스러운 영역이 마지막에 발달되어집니다. 즉, 이성 영역, 논리 영역, 정확 영역, 계획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형 아이에게 현재는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이 이성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이 노벨형 영역의 밸런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현대형 아이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것 무엇일까요? 진로와 직업의 결정, 그것이 결국에는 목표라고 하는, 선명한 목표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야만 공부를 조금 더 치열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잡수형 영역과 유비형 영역도 같은 방식으로 그래프를 순서를 그려다보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노벨형 아이들을 한번 조금 분석해 볼까요? 우리가
책에서 보면요. 나만의 순서를 결정하라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나만의 순서. 웃겨야만 집중하는 엄마들이 있다. 웃겨야만 집중하는 엄마. 웃기다는 뭘 의미하죠? 유쾌 영역이죠. 유쾌하다라고 하는 영역은 커뮤니케이션 영역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영역은 공감 영역, 그리고 사회성 영역, 그리고 관계성 영역이겠네요. 그래서 웃기다라고 하는 영역은 유쾌하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쾌하다. 자, 그렇다면 잔잔한 스토리를 통해 꼭 울려야만 하는 엄마들이 있다고 했죠? 울려야만 한다. 감성 영역이겠네요. 감성 영역. 이쪽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는 보통 친밀감이 있어야만 하는 아이들인 것입니다. 자, 참고로 유비형 아이들은 친밀감 영역이 되게 중요해요. 친밀감이라고 하는 영역은요, 사회성, 관계성 영역이지만 하긴 하지만 살짝 소극적일 겁니다. 소극적. 이 소극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참고로 현대형 아이들은 관계 영역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요, 친구의 범위, 동아리의 범위, 활동 범위가 상당히 넓을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유비형 아이들은요, 관계 영역인 것은 확실하지만 소극적이에요.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면 관계 영역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이 아이한테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안정감이라고 하는 영역이 이 아이들이 느끼지를 못하고 한다면,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갑자기 멈춰서 있는 듯한 느낌 같은 느낌, 그래서 약간 많이 느려 보이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속도감 있게 정열적으로 인해야만 마음이 흔들리는 엄마, 임팩트 있는 엄마들, 바로 잡스형 영역인 거죠. 이 영역을 우리는 보통 통쾌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통쾌 영역은요, 촉이라고 하는 영역을 갖고 있어요. 촉. 이 촉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해야만 할 수 있는 느낌 같은 느낌인 것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모든 것들을 알지는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잡스형 영역이 속도감이 아주 높은 겁니다. 스피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무조건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나만의 경험이 쌓였을 때, 그것이 통계화가 됐을 때 바로 촉으로 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우리 잡스형 아이들이 이 경험을 못했을 때 무조건적인 학습을 한다? 말이 잘 안 돼요. 정말 말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엄마,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마음을 자주 안 먹죠. 마음만 먹으면 얘네들은 미친듯이 몰입하는 능력, 집중하는 능력 엄청날 겁니다. 자, 마지막, 정확한 정보값과 예시값을 제시해야만 인정하는 엄마들이 있다. 이 아이들이 바로 이 노벨형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얘네들이 거기서 정확, 치밀, 냉정,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팩트 값이요, 팩트가 어디에서 기인하냐? 꼭 글에서 기인합니다. 글. 남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얘네들도요. 우리 노벨형 엄마들 남 얘기 잘 안 들으시죠? 남 얘기 잘 안 듣는 아이들이 누구냐면 노벨형 아이들과 잡스형 아이들이 남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얘는 지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인지를 한다. 얘는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책이라고 하는 것, 글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모든 것들을 팩트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냉정하지만 정확한 겁니다. 우리 엄마들도 코칭 진단지를 통해서 나는 노벨형 엄마인지, 현대형 엄마인지, 잡스형 엄마인지, 유비형 엄마인지 그 부분이 체크가 되셔야 돼요. 그렇다면 나의 엄마인 나의 영역과 우리 아이의 달란트 영역이 어떻게 유사한지, 그리고 어느 부분이 다른지, 그 다르다가 바로 성격 차이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아요. 성격 차이가 보이는데, 그 차이가 보여지는데 엄마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엄마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엄마의 로드맵이고 엄마의 순서인 것뿐이지 우리 아이의 로드맵이고 순서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충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겁니다. 그 충돌이 바로 시행착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한번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꼼꼼, 촘촘, 컴플렉스, 노벨형 아이들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노벨형 아이들을 볼게요, 어머님들. 자, 첫 번째, 사실적 관계 팩트 체크 집중한다. 이해되시죠? 사실관계가 중요해요. 사실적이지 않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아이들은 의심이라고 하는 걸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의심스러운 것들을 팩트 체크하기 위해서 글을 접할 겁니다. 책을 접할 겁니다. 두 번째, 말보다는 책이 먼저다. 이제 이해되셨습니다. 이 녀석들에게 있어서의 배려는 계획성에 의한 정확한 이행 능력을 의미한다. 노벨형 아이가요, 배려 영역이 강할까요? 노벨 영역의 아이들한테 배려라고 하는 것은 정확성입니다. 정확하게 알려준다, 인지시켜준다, 이해시켜준다. 이 부분이 배려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번째, 정확하지 않으면 결코 서두르는 법. 서두를 수가 없죠.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노벨형스러운 아이들이 다소 느려 보이지만 정확한 거예요. 정확하려고 느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실수가 조금 많이 적을 겁니다. 빠르지 않다고요? 빠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려고 하는 애씀인 것이죠. 일곱 번째, 정확한 표현을 하다 보니 다소 냉소적이고 차가운 느낌 든다. 정확한 것을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것은요, 다소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다소 조금 재수없어 보여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바른 소리를 하잖아요. 옳은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냉소적으로 보이고 조금 이기적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하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다 보니 다소 냉소적이고 차가운 느낌 든다. 이제 이해되셨습니다. 아홉 번째, 탐구, 연구 역량이 높다. 이 친구들이요. 자, 우리 어머님들. 이 노벨형스러운 아이들이요. 10%에 해당하는 그 아이들이에요. 10%에 해당하는 그 아이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공부 역량, 학업 역량, 학습 역량, 독서 역량이 아주 높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공부를 못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현장에서 실전 코칭 하다 보면요, 한 100명의 아이들을, 노벨형스러운 아이 100명을 만나게 되면 그 중에 한두 명 빼고는 모조리 다 공부를 잘해요. 이 한두 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왜 못할까? 이 아이들이, 뒤에서 한번 좀 부가적으로 설명 좀 드려볼게요. 이 아이들이요, 뒤에 있는 게 아니군요. 자, 이 아이들이 어디에서, 이 한두 명의 아이들이 어디에서 공부를 왜 못하느냐?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첫째, 엄마의 강제적인 학습 로드맵을 이행하는 경우. 두 번째, 부모의 초긍정적인 부모를 만났을 경우.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아이가 첫 번째 이유, 학업 역량이 발달되어 있고 공부 역량, 학습 역량, 독서 역량이 발달되어 있는 자기 주도력이 강한 아이들이 강제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강요받았을 때 오히려 학습 역량, 공부 역량, 학업 역량, 독서 역량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냥 냅두는 것이 정답이에요. 이 아이가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계획을 갖고 이행을 할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자기주도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기주도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한테 강제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시켰을 때 오는 불편한 현상인 겁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요, 긍정적인 엄마, 즉 방치하는 엄마의 가능성이 높아요. 방치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이 아이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이 아이들한테는 방치라고 하는 키워드보다는 관심이라고 하는 영역이, 관점이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는 그 아이들인 겁니다. 어머님들. 자, 그렇다면 이 아이들한테 엄마들의 미션 한번 드려볼게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아이들이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아이들. 이 아이들한테는요, 과정만큼 중요한 것이 결과예요. 이건 또 사실이에요. 왜? 정확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값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이들한테는 당연함이거든요. 하지만 결과가 중요하냐, 과정이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이 아이들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다 보니 과정이 먼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아이들한테 칭찬, 인정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요, 막연하게 칭찬해주면 안 돼요. 와, 우리 아들 완전 잘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잡스형 아이들, 현대형 아이들, 유비형 아이들 모두에게는 칭찬이 맞아요. 하지만 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아이들에게는 이 막연한 칭찬이 칭찬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과정을 콕콕콕콕 집어주면서 엄마, 우리 아들이
몇 개월 전부터 이런 거 준비했던 거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런 결과 나온 것도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과정 중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이를 인정해 준다면 강한 인정, 강한 칭찬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잡스형 아이들요. 우리 자녀들이 노벨형 아이로 체킹이 되면요. 이것은 복 받으신 거예요. 개 타신 거예요. 이 아이들 공부 못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거 두 가지만 유념해 주시면 돼요. 강제학습 시키면 안 돼요. 알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왜 강제학습을 시키는데? 방치하면 안 돼요. 약간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엄마들이 캐치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약간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과정을 꼭 인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노벨형 아이들은 아주 멋지게 성장할 겁니다. 자, 우리 잡스형 아이들 볼게요. 참고로 저도 잡스형 아이예요. 잡스형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에요. 지금 12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리더십 강하고 창의력이 좋고 표현력이 직설적이고 마음 먹으면 하고요. 급하고 약간 서두른 편이고 뭔가를 하고 나서 이후에 사고력을 발휘하고요.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듣고 본다. 마음에 안 들면 표정에서 곧바로 나타난다. 할 말은 한다. 승부욕과 성취감이 강하다. 승부욕과 성취감을 느끼지 못할 경우 모든 것들이 일시 정지된다. 본인의 생각과 판단이 어긋날 경우 순간 욱한다. 얘네들을 우리는 센 아이로 정의를 내립니다. 얘네들 리더십 강하고 창의력 좋아요.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 영역 중에 발산 능력이에요. 말이든 몸이든. 그래서 얘네들이 마음 먹으면 말이든 몸이든 이행하는 거예요. 이 센 아이들의 행동 발달 능력이 아주 스피디해요. 스피드. 얘네들은 느려 터진 모든 것들을 답답해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을 아마 강조할 거예요. 빨리빨리 하다 보니 얘네들한테 나타나는 증상과도 같은 현상이 뭐겠어요? 실수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실수가 이 아이들한테는 학습의 과정인 거예요. 이 학습의 과정을 반복한다? 그러면 학습 과정이 올라간다? 학업 역량이 올라간다인 거죠. 얘네들이 실수하는 횟수가 높아지면 공부하는 역량 자체가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들이 얘네들한테 무엇을 요구하느냐? 실수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실수를 하려고 하고 싶지 않아도 실수를 해요. 근데 얘네들이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그 애씀은 본인 스스로, 아까 기억나십니까? 이 아이들은 행동 중심적이라고요. 그래서 경험 중심적이라고요. 본인이 직접 체험하지 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얘네들이 변화할 자신은 없어요. 얘네들이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변화한다? 그것은 멘토의 한마디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멘토가 있다 없다에 의해서 얘네들은 만들어진 그렇게 행동은 가능하겠죠. 근데 만약에 멘토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 자존심 어마무시하게 강한데요. 자존심 강한 애들이 멘토가 많을까요? 생각보다 없을걸요. 자, 코칭 진단지 하단 왼쪽 좋아하는 선생님 영역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잡스형 아이들. 잡스형 아이들에게는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땡큐, 없다면 이건 불행이에요. 왜? 얘는 독단적인 아이잖아요. 독단적인 아이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누군가의 말은 듣는다고 했을 때 그 누군가가 바로 누군데요? 좋아하는 선생님, 즉 멘토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 좋아하는 선생님 영역에 학교든 학원이든 선생님들이 무조건 많아야 되는 게 미션이에요. 특히나 얘네들처럼 자존감 강하고 자존심 강한 자기중심적인 이 잡스형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없다고 한다면 막무가내의 모습이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한자로 표현하자면 이 잡스형 아이들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위, 아래, 나이, 고하 상관없이 항상 대장 역할을 할 겁니다. 왜? 리더십이 강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 어머님들, 이 아이들한테 미션 한번 줘볼까요? 이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머님들, 그냥 응원해주면 돼요. 하고 싶은 거 우선순위 정해주면 돼요. 자기가 본인이 결정한 그것을
강하게 인정해주면 돼요. 얘네들은 욕하면 욕하는 대로 안 할 겁니다. 왜? 빠른 스피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포기하는 속도가 빠른 겁니다. 어머님들, 이 아이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아이에게 우선순위 1번이었던 겁니다.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그것을 이행했을 때. 단지 실수가 빈번하기겠죠. 이 빈번한 실수는 학습행위, 학업행위라고 우리 인정합시다. 이때서부터 이 아이는 모든 것들이 발달되어지는 아주 기분 좋은 증상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얘네들은 칭찬, 먹으면 먹을수록, 받으면 받을수록 쑥쑥 성장하는 그 아이가 바로 잡수형 아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우리 현대형 아이 볼게요. 대충 컴플렉스 현대형. 우리 현대형 어머님들 냉장고 문제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냉장고, 냉동고 정리되어 있나요? 정리 잘 안 되어 있죠? 현대형 아이들이 약간은 대충해요. 왜 대충 하느냐? 관계 영역, 사회성 영역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호기심이라고 하는 영역이 발달되어 있어요. 이 현대형 영역은요,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재능이 많다를 의미해요. 이게 장점이자 바로 단점인 영역이에요.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요, 이것도 끼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요것도 관심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 힘이 짧을걸요, 약할걸요. 왜? 호기심이 강하다 보니까 또 다른 색다른 호기심을 접했을 때 앞선 호기심은 빨리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이 조금 많이 약할 겁니다. 자, 한번 이 아이 서두른다, 깊게 생각을 안 한다, 결정장애가 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한다, 말이 좀 많은 편이고 긍정적인 편이고 관계지향적이다, 친구들 관계가 폭넓을 거고 지구력이 다소 부족할 거고 이것저것 호기심이 많고 집중하고자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몰입도가 극명하게 차이를 보일 거고요. 체험 중심적이라 몸을 쓴 후 머리를 쓸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저기 참견이 심해서 오지랖이 넓다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현대형 아이들을 한마디로 축약을 하자면 얘네들은 빛과 소금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아이들이에요. 헌데 이 아이들이 머리를 조금 안 써요. 관계지향적이다 보니까 스피킹 영역 중심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 스피킹이라고 하는 영역은 표현한다, 발산한다, 즉 창의력 영역입니다. 창의력 영역이 발달되어 있는 아이들은 잡스형 아이와 그룹 현대형 아이, 이 위쪽 밸런스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창의력 영역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즉 표현 영역 중에 발산하는 능력, 이행하는 능력, 즉 말하기 그리고 몸쓰기, 즉 경험과 체험, 이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머리를 안 쓰지만, 이건 죄송한 얘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머리를 안 쓰지만 머리를 언제 쓰냐? 강한 동기부여, 강한 자신감, 강한 목표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 이때서부터는 강력하게 머리를 쓸 겁니다. 뭔가를 했더니 하고 번쩍이는 그것, 그때서부터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 쓴다의 핵심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창의력과 사고력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사고력이 추후에 온다, 강한 꿈틀이 발생했을 때 온다. 그 꿈틀이 무엇이냐? 목표의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기부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의 신선한 자극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호기심일 수도 있겠네요. 어머님들, 이 현대형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라더스 미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한 아이들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과정적인 이야기로 풀어나가기보다는 광범위한 대화, 일반적인 칭찬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선, 칭찬, 후, 자극, 후, 이행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두 번째, 빨리빨리 하는 편이라 정확성보다는 도전했다, 끝까지 했다,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취감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얘네들 디테일 면이 없어요. 기억나십니까? 현대형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오는
달란트 영역은 마지막 네 번째 영역은 이성적, 논리적 영역인 노벨형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디테일 영역이 부족할 겁니다. 정확성 영역이 부족할 겁니다. 하지만 그 디테일과 정확성은 반복적인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반복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잡스형 아이들한테도 있었네요. 이해되셨습니다? 자, 가족, 여행, 진로, 탐구 활동만큼 이 아이에게는 최고의 체험 활동이 없습니다. 집 안보다는 집 밖에서 활동 영역을 넓혀 주셔야 됩니다. 자, 집 밖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얘네들이 왜 집에서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할까요? 왜 멍 때릴까요? 사회성 영역을 생각해 보세요. 관계성 영역을 생각해 보세요. 집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요, 공간에서는 사회성과 관계성이 넓어질 수 있는 계기라는 것이 만들어지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힘든 겁니다. 이 아이에게는 항상 관계 중심적인 환경이 좋은 아주 최적화된 공간일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공부는 잘 안 하지만 학교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학교를 왜 갈까요? 놀러 간다고요? 맞습니다. 놀러 가는 거 맞고요.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관계의 폭을 넓히고 있는 거죠. 그 관계의 폭을 넓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기부여를 받고 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저 아이들은 놀고 나서 공부한다, 공부하고 나서 논다.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99.9% 놀고 나서 공부한다로 얘기할 가능성이 무조건 높을 겁니다. 자, 네 번째, 기본적으로 책 읽기를 싫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진로 독서의 진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이 아이는 사회성 영역과 관계성 영역이 넓다 보니까 무엇이 없어요? 생각하는 능력이 없죠. 사고력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사고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져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 애씀의 행위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한다는 어떤 행위 때 만들어집니까? 대부분 책 읽기, 독서 활동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독서 활동이 좀 저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책은 재밌어야 돼요. Y 시리즈가 그래서 의미 있는 겁니다. 만화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글보다는 그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그 책이 저 현대형스러운 아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독서 행위 활동 범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유비형 아이들 한번 볼게요. 우리 유비형 아이들은요, 착한 애들이에요. 인성 영역이 발달되기 따르잖아요. 인성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 희생, 배려, 인내, 이 네 가지 섹션을 가지고 있답니다. 봉사하는 능력, 배려하는 능력, 희생하는 능력, 인내하는 능력. 멋지죠?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편견 같은 것이 이런 게 있지 않나요? 너무 인성적으로 좋다 보면 손해 많이 본다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착각이 사실은 현실화가 된 것도 사실은 그 또한 사실이죠. 하지만 배려 영역, 희생 영역, 인내 영역, 봉사 영역이라고 하는 이 인성이 갖췄다 안 갖췄다가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를 우리가 보통 기준 삼는 척도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한테는 우리 유비형 아이들한테만 있는 또 특별한 재능 하나 더 있잖아요. 자, 유비형 아이는요, 인성 영역 발달되어 있죠. 두 번째 영역, 예술성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되어 있답니다. 이 예술성이라고 하는 것은 글, 음악, 미술, 이 세 가지를 의미해요. 이 셋 중에 하나가 분명히 들어와 있을 겁니다. 인성 영역이 발달되어 있는데 글까지 발달되어 있다. 그럼 이 아이는 독서력이 발달되어 있다. 독서력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 사고하는 능력이 발달된다. 그래서 독해력까지 발달되어지고 있다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이 왔냐 안 왔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 아이의 학업 역량을 좌지우지할 겁니다. 또는 글이 아니면 미술이나 혹은 음악으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네들한테 음악과 얘네들한테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예술입니다. 어머님들, 우리 유비형스러운 아이들한테 보여지는 것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또 단점도 보이잖아요. 많이 느리다, 소극적이다, 표현을 잘 못한다, 주저주저하는 것 같다, 근면성실하지만 성취감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느낌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아이한테의 가장 중요한 영역은요,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자신감이 쌓이고 쌓였을 때 이 아이의 자존감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소극성이 사라지느냐 안 사라지느냐, 표현 능력이 활발해지느냐 아니면 표현 능력이 조금 저하되느냐, 이것을 좌지우지하는 영역이 바로 자신감 영역이고 자존감 영역인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이 아이들한테는 많은 질문을 해주세요. 궁금해주세요. 우리 이 유비형 아이들한테 좋아하는 선생님을 물어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친절한 선생님을 좋아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느냐 안 가져주느냐, 이 관심이라고 하는 영역이 바로 우리 유비형 아이들한테 핵심 키워드입니다. 관심을 안 가져주면 이 아이들은 소외됩니다. 소외된다고 하는 것은 외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외롭다는 것은 혼자서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취감과 수치적 증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님들, 우리 아이가 엄마 말 참 잘 듣는데 근면성실한데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요? 우리 유비형 아이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신감이 올라오지 못하다 보니까요, 자기 표현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못해서 온 문제인 것이지, 이 아이들이 근면성실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면성실한 것 플러스 자신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론들을 우리 이 유비형 아이들한테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푸시해 줍시다. 그것은 관심밖에 없습니다. 관심. 그래서 우리 유비형스러운 아이들은요, 잠자기 전에요, 취침 전에 최소한 15분 이상 꼭 하루에 대해서,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나눠주는 그 시간을 꼭 가져주세요. 하루를 정리해야만 그 다음 날이 상쾌해지고 밝아지고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고 진화될 수 있는, 꿈틀거릴 수 있는 그 아이들이 바로 우리 유비형 아이들입니다. 자, 유비형 아이를 둔 엄마들한테 미션 몇 가지 드립니다. 과거 집착형 아이들이기 때문에 오늘이 맑고 밝고 투명해야 된다. 취침 전 그래서 꼭 오늘 뭐 했는지 물어보자. 그래서 첫 번째 미션 이렇게 드린 겁니다. 두 번째, 느릿느릿한 현상은 이 아이에게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일 수 있다, 결정장애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또 물어보자. 갖고 싶은 게 뭔지를 궁금해 주십시오. 이 궁금해한다가 바로 관심이고 애정 표현인 것입니다. 친한 친구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유비형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베스트 프렌드가 몇 명이니?를 물어보면 3명 남짓 정도 수준일 거예요. 3명 정도라면 저는 적정하다고 봐요. 이 3명이라고 하는 베스트 프렌드가 있다 없다가 이 아이의 자신감과 자존감 영역을 극대화시켜주느냐 아니면 최소화시키느냐,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 영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 중심적으로 다양한 체험 활동을 독려해보자. 얘네들 독려하지 않으면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집순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집순이, 집돌이, 집에서도 혼자서도 뭔가를 하긴 하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 근면성실한 것처럼은 보일 거예요. 근면성실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 자신감은 말 통하고 마음 통하는 관계, 즉 친구나 선생님으로부터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빙고. 관계 영역 중에서도 친구와 선생님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과학, 판타지, 추리 영역의 독서 장르보다는 스토리가 있고 달달한 인문학, 예술 영역 독서, 즉 문학 장르라고 하는 영역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님들, 이 아이가, 저는 유비형 아이가 책을 안 읽는 아이들은 생각보다 많이 현장에서 접해요. 유비형 아이가 책을 읽기 시작하면 저 아이는 영재성이 보여질 겁니다. 유비형 아이가 책을 읽지 않으면 저때서부터는 우리 아이가 너무나 소극적이고 너무나 표현 못하고 자기 주장도 없어 보이고 느려 터진 것처럼 보일 거예요. 자, 우리 아이의 자신감 영역은 이제 정리가 됐네요. 독서라고 하는 장르 하나, 그리고 관계라고 하는 장르 하나,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어머님도 이제 우리 네 유형의 아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됐습니다. 어머님들께 우리 미션 드려보겠습니다. 엄마인 나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동기부여를 받습니까? 잡수형 어머님들,
언제 동기부여받습니까? 노벨형 엄마들 언제 동기부여받습니까? 우리 현대형 어머님들 언제 동기부여받습니까? 우리 유비형 엄마들 언제 동기부여라는 걸 받습니까? 참고로 저희 어머니를 떠올려 보면요, 우리 엄마는요 아빠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자식들한테 위로받았을 때 동기부여를 받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즉 아빠랑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참고로 저희 어머니 유비형 엄마예요. 유비형 엄마, 아빠랑 말이 안 통하다 보니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다 보니 뭔가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화병이라는 거 하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 유비형 엄마들, 유비형 아이들, 유비형스러운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증상이 자기 표현이 활발하지 못하다 보니 화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마음의 병인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 풀어? 가까운 사람들한테 푸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서 관심 가져주면 풀리는 겁니다. 자식들한테 위로받았을 때 자식들이 바로 소통이 됐다, 관심을 가져줬다.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이때 강한 자신감을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이때 받았다고 하십니다. 자, 우리 아이는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동기를 받습니까? 참고로 저는 잡스형이라 했잖아요. 잡스스러운 아이들을 리더십 강하다고 했잖아요. 창의력, 표현 능력 강하다고 했잖아요. 마음 먹으면 행동하는 속도 강하다, 빠르다고 했잖아요. 리더십 강하다 보니까요, 진두지휘하는 능력, 몰입하는 능력, 순간 몰입하는 능력 강하다고 했잖아요. 즉 체험하는 능력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저는요 뭔가를 친구들에게 얘기했을 때, 표현했을 때, 발산했을 때, 이때 이것을 강하게 긍정하고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친구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이때 저는 인정이라고 하는 것을 받더라고요. 존중이라고 하는 것을 받더라고요. 이 인정과 존중을 받았을 때 더 잘해볼까? 라고 하는 강한 동기부여, 꿈틀거림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행위중심적인 아이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동기부여는 노벨형 아이라면 책에서 나올 겁니다. 잡스형 아이라면 저처럼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표현하는 순간, 체험하는 순간 나타날 겁니다. 우리 현대형 아이라면 강한 칭찬, 빈번한 칭찬, 인정, 관계 영역에서 폭넓은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이때 강력하게 동기부여를 받을 겁니다. 우리 유비형 아이들이요, 이 유비형 아이들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줬을 때, 관심 가져줬을 때, 그리고 속닥속닥 했을 때, 그것을 애정이라고 인지가 됐을 때 가장 큰 동기부여라는 것이 꿈틀거릴 겁니다. 어머님들, 오늘 첫 번째 강의 때는 우리 아이들의 달란트 영역을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달란트는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1번 영역은 선천적 재능 영역이지만 2번, 3번, 4번 영역은 후천적으로 발달되어지는 영역이랍니다. 우리 아이의 후천적 영역 2번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질까? 왜 만들어졌을까? 그것을 궁금해하지는 말아주세요. 그것을 궁금해하는 순간부터 너무나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요. 우리 아이가 2번 영역이 만들어졌느냐, 2번 영역이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초점 맞춰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우리 아이가 1번 영역에 코칭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 2번 영역으로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해당 영역에 연재성을 보이거나 또는 융통성이 없어 보이거나, 그래서 약간 또라이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선천적 재능 영역과 후천적 재능 영역은 동시에 넓혀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의 우리 아이의 모습과 올해의 우리 아이의 모습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아주 멋지게 변화하고 있고 진화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작년 너 안 그랬잖아, 변했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은 변해야 그것이 진화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